자, 다음은 6위와 7위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겁지겁 날아온 핵 정찰기, 어디서 어디까지 날아온 비행기일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은이가 자격이 있습니까? 이 말은 얼마 전에 암살된 김정남이 김정일에게 살아있을 때 던졌던 그 말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된 건가요? 이정훈 위원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38로스에서 상업 네. 위성을 분석한 결과 네. 풍계리 그 북쪽 갱도 입구에서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이라서 네. 6번째 핵실험을 하는 게 아닌가 아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위에 점 찍힌 차수가 다 찍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다섯 군데는 이미 다 핵실험을 했었던 장소고요. 그리고 이쪽, 밑에 이쪽, 남쪽 갱구 3번. 여기에 지금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추가 6차 핵실험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됩니까? 그렇죠. 거기서 할지 뭐 어디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하여간 움직임이 있어서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 있길래 이런 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위성 사진을 가지고 네. 차량들이 이동을 하거나 굴착 네. 장비들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비들이 잡히고 그러고 하면은 이제 뭔가 시도를 하는구나. 이미 갱도는 다 뚫어놨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들을 집어넣는 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떻게 판단을 하면요. 네. 일단은 그 터널을 이렇게 굴착을 하면 네. 폐기물이 나옵니다. 네. 폐기물을 밖에 이렇게 쌓아놓고 네. 그 다음에 먼저 핵탄도 하고 네. 계축 장비를 집어넣습니다. 네. 무슨 장비요? 계측 장비. 네네네. 네, 계측 장비 집어넣고 그다음에 계측 장비 들어가면 케이블이 연결돼서 케이블이 예. 쭉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케이블은 큰 케이블이 우리 한전 공사할 때처럼 케이블들이 쭉 있다가 네. 그 케이블이 쭉 말려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을 쭉 집어넣고 네. 시멘트가 한 3,000부대 들어가는데 시멘트가 싹 사라집니다. 아하. 그다음에 위장막을 칩니다. 네. 위장막을 치면 이제 핵실험이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됐다는 뜻이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평양에서 벤츠 승용차가 내려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휘소에 지휘를 할 사람들이 내려오는구나. 높은 자리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곧 실험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 다른 갱도에 비해서 이제 남쪽 갱구 3번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할까? 아니면 그동안 좀 익숙했던 그 북쪽 지역 갱구에서 할지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2번 갱도에서 한다면은 네. 지난번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소형화 한 핵탄두 10KT나 15KT 사이에서 예. 할 거고 3번 갱도에서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죠? 그러니까 2번 갱도는 네. 갱도를 쭉 뚫은 다음에 네. 가지를 벌려서 네. 달팽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만들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갱도에서 벌써 거기서 네. 4번 실험을 했죠. 네. 근데 3번 갱도는 대형 폭발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3번 갱도를 쓴다면은 최대 282KT 정도. 네. 그러니까 히로시마 폭발의 한 20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거의 수소폭탄급을 폭발시키지 않겠나라고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번 실험까지는 핵탄두 소형화에 집착을 했던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폭발력을 최대화한 새로운 시험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핵실험에 임박한 여러 가지 움직임 가운데 그 인근으로 벤츠 승용차들이 온다. 그러면은 실험이 임박했다라고 근거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김정은이 지금 풍계리 인근으로 이 인근으로 지금 이동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진짜 핵실험에 임박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저기 그림에 나타나듯이 신의주에서 네. 함경북도 어랑군에 있는 어랑 비행장으로 비행기가 하나 갔고 네. 그다음에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도 김정은 전용기가 하나 갔다. 그래서 네. 현재 아마 조금 혼선을 주기 위해서 네. 저 비행기가 격추될까봐 네. 두 대를 동시에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이가 어랑 비행장에 왔다. 네. 그리고 지난 5차 핵실험 때 김정은이가 어랑 비행장 근처에서 네. 핵실험을 지휘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벌써 김정은이가 어랑에 와 있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번에도 핵실험을 바로 하기에 임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이정훈 위원께서 미군의 첩보 위성으로 들여다보면 자, 핵실험을 임박했을 때
움직임을 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거를 지금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지금 미국이 일본으로 특수 정찰기를 급파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비행기길래 특수 정찰기라고 하는 건가요? 네. 어떤 역할을 하는 비행기인가요? 네, 그 대형 수송기인데요. 네. 원래 비행기는 네. 거기에다가 이제 특수 장비를 실어서 W를 붙입니다. WC-135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중에 없는 게 몇 개 있어요. 우리가 핵실험을 해야만 만들어지는 인공원소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게 플루토늄이라든지 제논 이런 것들입니다. 원래 방사성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게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1945년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이후에 네. 그 물질이 생겨버렸어요. 대기 중에요. 네, 생겼죠. 45년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일소가 없던 물질이 생겨버린 거죠. 핵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후쿠시마 사고도 있었고. 예. 따라서 저게 존재를 이미 하는 건데 저게 양이 증가하면 이 지역에서 뭔가 핵이 누출됐거나 실험이 있었겠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실은 WC-135가 미국에서 날라와서 일본에 내렸다가 아마 동해로 뜨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 비행기가 한반도 주변을 비행을 하면서 이 주변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대기 중에 많이 검출이 되면 여기서 지금 핵실험을 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기 중에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면 네. 제논 또는 크립톤 같은 게 네. 이제 분출이 됩니다. 네. 분출이 되면 이제 미국이 저 WC-135를 풍계리에서 부는 바람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지에서 그 핵종을 이렇게 입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입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바람 방향을 이제 타고 가서. 근데 우리는 이제 울릉도라든가 아니면 속초라든가 아니면 서쪽에 이렇게 고정식 핵종을 감시하는 장비를 스웨덴에 수입해서 갖다 놨습니다. 네. 하나는 이동식 장비고 두 개는 이제 고정식 장비인데 네. 그때 이제 처음에는 스웨덴이 공짜로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 10월달 핵실험할 때는 공짜로 빌려서 썼는데 이제 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샀습니다. 얼마 정도 합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구입을 했죠.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그건 뭐 말씀 못 없습니다. 드십니까? 그러니까 저 비행기가 유명해진 게 네. 그 체르노빌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86년도인가요? 났을 네. 때 소련이 공개를 안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저게 뭔가 증가된다는 걸 스웨덴이 먼저 탐지를 했습니다. 바람 방향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저 비행기가 떠서 쭉 보니까 그때는 뭐 완전히 뚜껑이 열린 상태니까. 그렇죠. 포집을 해갖고 이 서방권에서 야 러시아 너희 이상하다, 소련 이상하다 하니까 우리 터졌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요 지하 상당히 깊은 데서 할 거거든요. 네. 따라서 지진은 나겠지만 바깥으로 핵종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찰기는 지금 와도 큰 역할을 하지는 아주 못하겠네요. 미세한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네. 정도 미세한 체크는 우주 방사선 때문에 또는 이미 자연 방사선 상태로 와 있는 인공 핵종들이 많기 때문에 네.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 5번 핵실험 때.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5번 했는데 네. 첫 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핵실험 했을 때는 핵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한 그 갱도, 1번 갱도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핵이 누출됐기 때문에. 예. 근데 2번 갱도에서 벌써 4번이나 핵실험을 해도 네. 핵종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깊이 지하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쭉 굴을 뚫은 다음에 가지를 친 다음에 가지에서 달팽이를 만든다고. 그 달팽이 정 가운데다가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문을 3중 4중으로 달아서 핵종이 안 나오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군도요, 이런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휘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성을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 개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군이 특수정찰기까지 일본 쪽으로 날려보내는 걸 보면, 자, 지금 핵실험 시에 나올 수 있는 제놀이라는 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비행기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군은 무슨 장비로 어떻게 지금 감지했습니까? 우리 군 보다가는 우리 원자력 연구소나 네. 하이낙이라고 하는 원자력 통제 기술원 같은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기관이 뭔가 하면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가 많잖아요. 네. 거기서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우리도 모르게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걸 네. 체크하기 위해서 장비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런 장비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 네. 제트기류라고 해서 이렇게 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기 중으로 상한 10km 이상 올라가면 그걸 잘 잡겠죠. 네. 우린 그까지 못 올라가지만 뭐 울릉도 높은 산봉우리라든지 강원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서 그걸 체크하다 보면 걸릴 수 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스웨덴에서 사온 그 장비입니다. 장비 비행기 한 대와 고정식 2대 비행기를 사온 거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고정식 장비하고 하나는 네. 이동식 장비인데 아하. 이동식 장비는 이제 뭐 배에다 실을 수 있고 네. 트럭에 실어서 바람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면 되니까요. 네. 자, 그리고 지난 22일 북한이 또 무수단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죠. 근데 이 미사일 발사 당시에 이를 제대로 감지를 했느냐 여부를 두고 지금 우리 국방부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적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이틀 전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6일 스커드 미사일 4발을 발사한 지 16일 만입니다. 맑은 하늘에도 폭우는 언제 쏟아질지 모릅니다. 외신 등을 통해서 관련 보도가 나올 때까지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탐지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북한을 경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은의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불확실성입니다. 자, 미군과의 공조 없이는 미사일 발사 초기에는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겁니까?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요? 우리도 아리랑 위성이 있고 네. 군사용 정찰 위성급은 못 되지만 또 네. 미국 걸 통해서 저쪽에서 갈마 비행장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건 파악은 했는데 네. 딱 쏘는 순간에는 충분한 고도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우리 그린파인 레이더나 이지스 레이더 탐지가 못한 거죠. 아하.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저게 처음 보도는 일본의 교토통신이 먼저 보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맞다고 인정했죠. 우리는 이제 뭔가 이게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 알긴 알았는데 네. 올라온 건 못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금방 주 대표께서 저런 발표를 하셨는데 국민의당에서 저런 우려를 하시려면은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 작년에 네. 지소미아 맺은 거 있죠. 그 얘기 나올 그걸 것 같았습니다.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걸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미군의 정보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일본이 먼저 잡아서 미국과 아하. 관계없이 지소미아에 따라 우리를 통보해 준 겁니다. 그렇군요. 저 보도 잘 보시면은 일본의 방위성 장관이 공개한 게 아니라 관방성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이 현재 한반도를 보는 위성이 전 4개입니다. 네. 일본은 현재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위성하고 미국의 위성이 서로 보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의 정보를 우리가 입수할 수 있다면은 10개의 위성으로 우리가 북한을 지역을 이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조기 경보를 할 수 있고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면 북한이 원산에서 미사일을 쏘다가 실패했는데 왜 그걸 우리 정부가 발표를 먼저 못 하느냐? 네. 이건 말이죠. 미군하고 한국하고 이 협정에 의해서 미국의 군사위성에서 입수된 그 정보를 우리 군대는 발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발사를 하면은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에서 교도통신이 보도하면 네. 그때 가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인정을 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지 아. 우리가 먼저 얘기했다가는 미군이 다음부터 정보 주지 않습니다. 설명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 좀 지금 해드릴게요. 김정은 교수님은 알아도 발표를 못한 것뿐이다. 그리고 이정은 위원께서는 이겁니다. 몰라서 발표 못한 거다. 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네. 대한민국이 구한 정보를 일본이나 미국에 주면은 네. 그 나라도 우리나라에서 비밀 3등급 보호하면은 3등급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네. 공개하지 말라는 정보는 줄 텐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소미아를 일본하고 맺으면 일본이 1급 비밀을 지금 우리도 1급으로 보호를 해. 발표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주고 안 주고는 얘네 마음이에요. 실시간으로 주게 되면은 예. 바로 안 얘네가 돼요. 아니고 이제 일본 마음. 일본 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제대로 줬느냐가 항상 문제인데 네. 제 시간에 줬느냐 실시간에 줬느냐 이번에 미국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하. 일본에서는 지소미아에 따라 실시간으로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는 발표하게 되면 지소미아에 따라 위반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일본에서 알겠습니다. 관방장관이 정식으로 먼저 발표하다 보니까 이제 알려지고. 알겠습니다. 자, 저기 이제- 교수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곧 우리도 앞으로 한 4, 5년 후면은 네. 우리도 위성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발표해도 네. 미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복잡하게 설명을 한 내용 중에 핵심은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우리 군이 갖추지 못했다라는 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미국과 우리 한국과 이 심기를 마구 건드리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마구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미국과는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모종의
어떤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던데 어떤 작업입니까? 네,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외무성 미주 국장이 네. 안톤 클롭코프 네, 발음이 어렵네요. 네, 안톤 러시아 클롭코프. 러시아 에너지 안보 연구소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 안보 연구소장이 저 양반이 육자회담이나 네. 북한의 핵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희 국장이 네. 안톤 소장하고 북핵 문제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앞으로 육자회담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네. 지금 잘못 짚은 것 같은데요. 왜요? 어떤 부분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네. 러시아하고 지금 유착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린데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기서 부탁해봤자 그걸 말을 해주면은요. 네. 미국 의회에서 당신 맞네. 러시아하고 친하네.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부탁할 게 아닙니다. 네. 그거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어제 네. 그러지 않아도 여기 주한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우연히 만나서 너희 네.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네. 우리 사드 같은 문제에 대해서. 네, 네.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뭐라고? 뭐 여러 가지 무조건 반대한다길래 내가 질문한 게 그럼 일본에는 기본적으로 S밴드 레이더 2대가 있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사드와 같은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드 레이더 때문에 예. 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둘이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같이 가는 거죠. 그때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았어요? 일본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우리가 몰랐다. 그러니까 한국이 배치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고집을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미국 대선에 개입해서 트럼프가 당선되도록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지금 플랜이 날아가고 난리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대한민국 대선에서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개입한다 해서 난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그 개입한다라는 거는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정보와 이정우 위원님의 이제 아니요, 판단으로. 상당히 지금 정보 세계에서는 지금 네, 형되고 보편화된 있습니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지금 북한이 딱 러시아의 편을 붙어서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말이죠. 북한의 외무성 국장이 러시아 에너지 안보 연구소장을 만났다는 것을 단순히 북핵 문제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만 볼 게 네네. 아니고 혹시나 현재 유엔 제재하에 있지만 북한의 히토류하고 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면 브리아 수력 발전소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원자력 발전소 10기만큼에 대한 어마어마한 전기를 생산하는데 수력 발전소는 한 번 생산된 전기는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 전기를 팔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를 살라라는 북한인데 네. 그럼 전기를 주고 러시아가 뭘 가져가야 되는데 네. 히토리나 이런 걸 가져가려는 거 아닌가. 아. 그러면 이게 유엔 제재라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가져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네. 열차에 싣고 가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북한과 러시아 간에 혹시나 그런 논의를 하자는 하는 걸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무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지금 하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순위에서 소개해드린 김정남, 이미 숨진 김정남의 과거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후계자 구도를 결정하기 전에 김정일이 김정남에게 뭔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러 갔을 때 김정남이 굉장히 대들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요. 소개해 주시죠. 예, 조선족 출신의 사회학자이면서 북한 연구학자가 책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네. 2010년 8월 김정일이 중국 지린시를 방문하는 그 과정에서 북한 지역을 떠나 있었던 장남 김정남을 불러서 사실상 마지막 인사 겸 후계자 통보 네.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고 이 말을 듣고 김정남이 아버지인 김정일에게 김정은 동생이 후계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대놓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불만을 표시를 했었다. 네. 이런 내용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천안함 사건도 언급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런 식의 공작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통치에 대해서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네. 이미 후계자는 정해져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했다. 이 정도의 내용이 지금 책에 소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김정은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번에 암살을 지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또 주요 이유가 됐을 수도 있겠군요. 네, 될 수가 있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하면 네. 상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랬겠죠. 왜 막내 아들을 후계자로 했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현재 그 책자 내용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다면 김정일하고 네. 김정남이 둘이서 한 얘기를 세상에 누가 합니까? 그렇네요. 그거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 책 쓴 사람 도대체 누군지부터 설명을 좀 그거 이제 해주시고요. 일본 이름은 그런데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이상철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났던 분이고요. 아, 우리나라 이름도 있고, 예. 조선족이니까. 예, 예. 그리고 원래 고향 뿌리가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동아에도 저분이 쓴 글이 있었고요. 네. 그때 한번 만났었고. 저분이 59년생 저기 흑룡광성 출신이고요. 일본 상지대학 출신이고 일본 이름은 다케야마 죽산. 네. 대나무 죽자, 메산자 쓰는 죽산 상철로 했는데 요즘은 다시 한국 이름으로 그냥 일본 네. 발음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처럼 북한 문제가 시끄러우면 일본 TV에 나가서 해설을 합니다. 아, 저분이 중국어를 하고 네. 일본어도 하고 네. 한국어도 하고 북한도 좀 알고 영어도 하니까 굉장히 네. 그런 분인데 저는 저분이 지금 이번 글을 아까 저한테 책이 와서 다 보지 못하고 왔는데 그 왜 고미 기자라고 동경신문 기자가 김정남과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쭉 그 굿모닝 그 책을 썼지 않습니까? 네네. 김정남에 대해서 아마 그분하고 좀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닌가. 아. 그분이 좀 객관성이 있고 중국도 다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취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짧게 그거 여쭙 두 사람의 대화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정일과 김정남의 두 사람의 대화를. 김정남을 아까 고미를 통해 그렇게 저는 김정남을 추정을 합니다. 취재해서. 뭐 지금 오시면 한번 전화를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이분이 소스는 안 박혀놨어요.